자연과 율곡, 일단 동양과 서양을 하는데 핵심은 서양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자연과는 우리가 앞에서 쭉 동양 사상을 배우면서 한 번씩 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다시 여기서 한번 동양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동양의 기본 사상인 세 개,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를 한번 볼게요. 먼저 유교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는 자연을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는 근원이라고 보죠. 여기 보시면 선한 본성의 근거, 도덕성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서는? 유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천이 바로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결국 뭡니까? 자연입니다. 즉 인간의 도덕성의 근원이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불교는 우리 불교에서 자연과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연기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연은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의존적인 관계죠. 혼자서는 설 수 없죠. 여기서는 혼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더 나아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것. 굳이 따지면 불교는 서양의 생태주의 사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연기설, 자비. 그래서 생명체가 아닌 것들에게도 자비와 살생을 하지 말아라는 게 있고요. 자, 도가가 좀 더 좀 자세히 나왔죠. 도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무의자연에서 이 자연이 바로 자연이죠. 여기서 하늘, 자연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선생님 줄쳐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색깔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무목적의 질서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일단 방어 봐주세요. 무목적의 질서다. 이 말 나오면 무목적의 질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일단 머릿속에 뭘 떠올리십니까? 도가를 일단 떠올리시고요. 하나하나 해석해 볼게요. 무목적은 뭐고 질서는 뭐냐? 도가에서 말하는 무목적은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회에 특별히 자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면 우리 서양의 어떤 자연관을 볼 때 자연은 특별히 어떤 생명체에 비해서 인간을 사랑한다, 특별하게 대우한다고 보는데 무목적은요, 여기서 말하는 무목적은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따로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다른 어떤 생명체나 자연을 비교했을 때. 무목적도 알아주세요. 이게 좋습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어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알아주세요. 도교에서 말하는 무목적의 질서에서 무목적은 자연이 특별하게 인간을 대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봐봐. 완전 다르죠. 유교에서는 자연이야말로 인간에게 도덕성, 착한 본성을 주는 선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지만 도가에서는 자연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을 뿐더러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도덕성의 근원 같은 거 될 수 없겠죠.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혹시 자연과 윤리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하늘은 인간을 조심하세요. 초구로 취급한다. 여기서 초는 당연히 풀초자 쓰는 거고요. 구는 개의 구자죠. 개의 구. 그럼 집으로 만든 개다. 집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다라는 걸 어떤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재료니까 그렇게 흔한 소위 말하는 해변가에 가면 모래알갱이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급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혹시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윤사든 생명이든 이런 과목을 풀다가 나오면 뭐구나? 도가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초구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면 무목적 하늘은 무목적의 뜻을 봤습니다. 무목적은 이런 의미구나. 그럼 두 번째 질서는 어떤 의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뭘 갖고 있어요? 질서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듯이. 즉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럼 자연스럽다라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면 늙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 눈가에 주름이 는다고 주름 제거 수술을 하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불로장생을 꿈꾸고 자연을 거스르는 거죠. 왜? 자연을 거슬러서 나이가 들면 늙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도 늙지 않게 보이려고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자연,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말하는 무목적의 질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도가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면 자연과 윤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도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관점은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문제 잘 나오거나 내신엔 나와요. 수능에는 따로 나온 적이 없어요. 수능에서는 당연히 얘가 나오죠. 뭡니까? 자연과 윤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연과 윤리에서 동양의 자연에 대한 자연과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생, 같이 가자 혹은 뭐 여러분 들어봤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물려 있어요. 동양은 굳이 그걸 따로 갖고 오지 않아도 예전부터 동양은 자연과 함께 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서양의 관점을 잘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체 중심주의라고 해서 4개를 배울 거예요. 큰 관점을.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이 뒤에 쭉 하나씩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표는 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관점에서 주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대우해 줄 것인 겁니다. 대우해 줄까? 즉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 줄까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혹은 도덕적 지위라는 표현도 써요.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는 그 개체가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인간이냐 동물이냐 생명이냐 생태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슨 주의라고 부르는 겁니까? 인간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도덕적 지위는 인간 플러스 동물까지도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는 사상가들은 동물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다가 동물에다가 플러스 식물, 즉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 즉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게 생명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선생님이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뭐라고 봤어요? 생명이라고 봤잖아요. 생명. 그런데 혹은 생물이라고 보면 플러스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면 이제 그게 가장 확장된 범위인 생태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냐 동물이냐 생명이냐 생태냐를 나누는 기준이 뭐에 달려 있구나? 어디까지 도덕적인 지위를 부과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중심주의든 도덕적 주체는 오직 뭐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여기는 공통점이죠. 여러분 도덕적 주체가 뭡니까? 거기서 보면 선생님이 가로하고 밑에 행위라고 써놨잖아요. 즉 이 말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 반려동물, 집에 고양이나 개가 있어. 그 친구들이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인사를 안 해? 어떻게 예의가 없니? 라고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즉,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도덕적 지위가 있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걔를 대우해줄 수는 있어도 그 동물이 왜 인간에게 지금 예의를 지키지 않느냐고 따질 수는 없어요. 왜? 걔네들은 도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체이냐 대상이냐의 차이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도덕적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도덕적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음 옆에 나온 건 뭐냐면요. 이론을 전개할 때 보시면 인간 중심주의만 인간 중심주의고요. 나머지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는 다 인간을 벗어난 탈인간 중심주의.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동물, 식물, 생태계로 넓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초점이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인간중심주의는 도로 따로 볼 게 없어요. 인간중심주의 빼고 탈인간중심주의 3개 이론 중에서 2개.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는 그 각각의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각각의 하나하나에 주쳐요. 개별 생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체론이라고 부릅니다. 개체론이라고 불러요. 뭐를? 동물중심주의랑 생명중심주의를. 반면에 생태중심주의는요. 하나하나의 생명체보다는 전체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전체.
생태계 전체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론 혹은 중요한 표현이죠. 전일론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네 개의 사상 중에 생체 중심주의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론, 전일론이 되는 거야. 개별 생명체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다시 할 거예요. 가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크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를 나눠놨고요. 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 크리스토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내용이 많은 애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칸트. 근데 우리 인간 중심주의 앞에서 뭐 하면서 다 한 번씩 봤던 거예요.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쭉 보면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 중에 가장 먼저 고대 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왔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만 도덕적 지위의 대상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죠. 인간 중심주의니까. 그래서 자연은 이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무엇으로 봤냐면 자연에게 당연히 도덕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도덕적 지위를 여기 보세요.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다 부정이죠. 왜? 다 뭐니까? 인간 중심주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을 뭐로 보는데? 수단이에요. 가라고 쓰세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 뭘 위한? 인간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바라보는 게 전체 인간 중심주의자들의 공통점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목적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는 한번 붙여놓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그럼 선생님 그 말이 뭔데요? 여기 보시면요. 식물은 뭘 위한 수단이고 동물을 위한 수단이 되고 다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뭐다? 수단이 된다. 그럼 이 중에서 식물과 동물은 다 수단이고요. 누구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인간만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연인 식물과 동물은 목적 그 자체인 인간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된다. 이걸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요. 크리스토교는요. 당연히 얘네들도 자연을 도덕적 지위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데 여기서 크리스토교는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얘네들은 자연은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누가 만들었어? 신이 인간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 때 각각 다른 지위를 부여합니다. 먼저 자,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걸 누가 부여한 겁니까? 신이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인간이 원해서, 인간이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신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즉, 자연을 만든 이유가 뭐야? 신이 자연을 창조한 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뭐 하라고? 이용하고 지배하라고. 오케이? 신이 나오면 됩니다. 크리스천은. 자, 베이컨을 보면요. 베이컨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뭘 하라고 했냐면 인간은 자연을 뭐 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답니다. 지배. 근데 지배하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자 이게 시작이야. 인간은 자연을 지배해야 돼. 그런데 지배하려면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지배하지. 그지? 그래서 예전에 뭐 베이컨 이전에 첫 고대에는 비가 내리는 원리 같은 걸 몰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또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지금도 비를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 비가 왜 안 오는지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면 왜 오는지 이유들을 알잖아요. 그래야지 적절하게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해.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럼 그 지식은 어떻게 얻어? 지식을 얻는 방법은 뭐야? 이게 순서란 말이야. 지식을 얻는 방법은 이거래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얘기는 결론이 앞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쭉 경험적인 어떤 실험 결과들을 쌓여서 맨 마지막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구나라고 결론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기하학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베이컨 같은 경우는
귀납적 추론이 나오는 겁니다. 귀납. 그래서 베이컨에서 귀납적 추론까지 가면 뭐 윤리학 사상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간 건데 혹시 모르죠. 뭐 생년에서도 요즘에 학제 크로스오버처럼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베이컨이 하는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말했어? 아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냥 베이컨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얘는 아는 것은 결국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왜 힘이라고 말했어? 무슨 힘이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왜 지식이 필요해요?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베이컨, 이래서 지식이 필요했구나.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제시문이나 선택지에 이런 말이 나왔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도 느낌은 오잖아요. 자연을 뭐해? 사용하고 자연을 해석해? 철저히 인간 중심주의적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게다가 우리는 한 번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베이컨이구나 라고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인간중심주의자들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제 베이컨이랑 영국의 베이컨이 있으면 대륙의 데카르트가 있어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베이컨 경험주의, 데카르트 합리주의. 우리는 대륙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이컨은 경험주의이기 때문에 경험을 쭉 쌓아서 마지막에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결론이 나와서 귀납적 추론이 되는 거고 데카르트는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에서 당연히 데카르트는 뭡니까? 앞에 이미 뭐가 나옵니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연역적 추론이에요. 앞에 나옵니다. 앞에 결론. 연역적 추론. 딴 얘기를 하자면 데카르트는 써놓으세요. 그냥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합리주의 철학. 베이컨은요. 경험주의 철학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 사상을 하면 따로따로 배워요. 베이컨, 대륙의 합리주의나 영국의 경험주의 이렇게 배우는데 이 두 사람, 베이컨과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총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칸트예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윤리 사상 가면. 근데 지금 우리는 윤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윤리에서 잠깐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건 써놓기만 하고. 자, 데카르트 역시 인간 중심주의고요. 유명한 말입니다. 뭐야? 오케이? 여긴 줄 한번 칠게요. 동물 기계론. 동물 기계론. 자, 동물 기계론도 그냥 막 데카르트 동물 기계론, 데카르트 동물 기계론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동물을 기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데카르트는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만물을 나눴어요. 자, 인간은요,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인간은 육체, 물질이죠. 세포는 다 물질이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물질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단순하게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이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건 물질과 이성이다. 반면에 동물은 이성이 없고 뭐만 있어요? 물질만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선생님 휴대전화를 두고 있는데 휴대전화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죠. 여기 이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나 동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휴대전화라는 기계나 동물이나 같대요. 왜? 둘 다 뭐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기계론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있는 내가 키우는 예쁜 고양이가 있어요. 걔는 저희 프렌드고요. 패밀리예요. 걔는 감정이 있어요. 걔는 고통이 있어요. 이건 데카르트는 그렇게 나는 그 기준 자체가 틀려요. 데카르트는 딱 이성이 있는지 없는 유무만 가지고 했을 때 고양이는 이성이 없어? 오케이, 그럼 뭐와 같아? 시계와 같아. 시계는 뭔데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기계론이 나오는 겁니다. 동물은 물질만 있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계적인 필연성만을 가진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 선생님이 얘가 지금 고양이야. 살아있는 고양이야. 근데 살아있는 고양이를 선생님이 못으로 눈을 찔러. 푹 잔인하죠. 눈을 푹 찔러. 피가 나고 애가 고통스럽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말하는 거고 데카르트는 눈을 푹 찔러서 피가 펄펄 흐르고 고양이가 에앙 하고 갸르릉 걸고 신음소리를 내도 그건 고통이 아니래요. 왜? 아까 방금 뭘 했어? 얘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필요성만을 가져. 내가 시계를 푹 찔러. 전자시계를. 그럼 걔가 아프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머 시계가 고통을 느끼게 아니 망가지죠. 즉
우리가 고양이를 푹 찔러서 피가 나는 건 시계를 푹 찔러서 망가지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는? 데카르트는. 즉, 뭐만 있을 뿐이래? 얘들아, 여기. 기계적 필요성이란 말은 이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휴대전화를 밟아. 아니, 망치로 밖에 어때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자극은 뭡니까? 망치로 휴대전화를 두드린다. 반응은 뭐예요? 망가진다. 자, 고양이를 망치로 두드린다. 자극, 반응, 죽는다. 그게 뭐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말해요. 동물 실험에 대한 동물의 반응은 말하잖아. 아까 고양이를 칼로 찔렀을 때 다르릉거리는 건 고통이 아니라 뭐래 주쳐 얘들아? 그냥 반응이야. 찌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 기계도 찌르면 반응을 나타내듯이 동물도 그냥 반응을 나타낼 뿐이야. 자, 선생님 저기 뒤에 나무가 있잖아요. 저게 보리수인데 선생님이 저 보리수를 불로 태워. 라이터를 막 태우고 있어. 그럼 타겠지. 제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그냥 타는 거 반응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래서 데카르트가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 기계이다. 만약에 이런 어떤 내용을 없이 그냥 데카르트 동물기계라고 단순하게 외우시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이성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도달했구나. 이해하시죠? 오케이. 다음요. 칸트 갑니다. 칸트는 별표하셔야죠. 칸트는 참 많이 나와요. 칸트. 그러니까요. 칸트가 지금 봤던 인간 중심주의자들 중에서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다 자연을 수단으로 취급하는데 얘는 또 뭐가 붙었어. 그죠? 수단은 수단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수단이라고 안 하고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서 역시 또 칸트답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내려가 볼게요. 아래. 자, 칸트 역시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요. 거기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는 칸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죠.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인간만이에요. 인간만이에도. 자, 근데 여기 봐요. 화면 보시면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 얘기했을 때 인간 중심주의냐 동물 중심이냐 나누는 기준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하나 더 쓰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즉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까지 뭐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쓸때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 그랬을 때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만 뭘 갖고 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즉 다른 말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 형광펜 줄칠게요. 인간은 그 자체로 뭐다?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목적으로 대화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란 말이 왜 그런 거야? 인간이 뭘 가지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위 주체 이거는 뭐 칸트뿐만이 아니라 생체 중심주의까지 다 이런 말 했었습니다. 자, 인간만이 그 다음에 이 표현 쓰죠.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다. 다른 말로 뭐? 직접적 의무.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다. 왜?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만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동물은 중요해요. 얘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도덕적 지위의 대상에서 동물은 빠져요. 빠져. 그러면 동물은 뭘 갖는데?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은 뭡니까? 도구예요. 인간을 위한 도구. 수단. 수단적 가치를 지녀요.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도덕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지위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잘 봐. 그러나 가치는 없는데 도덕적으로 고려해 줄 필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아까 봤던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직접적 의무지만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별표하셔야죠. 간접적 의무예요. 간접적 의무.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간접적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의무냐 간접적인 의무냐를 말한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다운표 안에 동물에 대한 도덕적 실천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간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즉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게 누구를 위한 거란 얘기입니까? 결국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 인간에 대한 의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동물 실험, 선생님, 칸트는 동물 실험 찬성합니까? 당연히 찬성하죠. 이게 인간중심주의예요. 근데 동물 실험을 하긴 하는데 동물을 잔인하게 처리하거나 대우하지 말란 뜻이에요. 동물 먹지요. 동물은 도구라니까? 동물은 도구야. 근데 동물을 먹더라도 우리가 소를 죽여서 먹더라도 잔인하게 죽이거나 잔인하게 하지 말고 조사를 할 때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조사를 하란 얘기예요. 그게 간접적 의무를 뭐해라? 동물에게 지위를 준하는 게 간접적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칸트다. 칸트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어떤 의무 역시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거다. 인간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인간의 인간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칸트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만약에 칸트가 살아있다면 환경을 보호하라고 하겠죠. 그죠?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라고 말할 겁니다. 해서 자 인간중심주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했던 애들이 베이컨이나 데카르트나 그 다음에 칸트 강조했습니다. 칸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완자 잠깐 보면서 자 다른 설명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에도 인간중심주의자들 지금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까지 봤어요. 몇 페이지냐면요. 130페이지고요. 130페이지 의 및 한계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인간중심주의의 의는 자연을 계속 도구나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류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거는 당연히 인간중심주의의 어떤 의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계가 많죠. 한계. 왜냐하면 자연을 도구로 봤기 때문에 자연을 너무나 지배하고 취해놨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 거죠.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려고 선생님이 만져왔어요. 131페이지 자료 1번 볼게요. 거기 보면 아르텔레스가 아까 목적론적 세계관이었잖아. 그러니까 나오죠. 식물의 목적은 뭘 위한 거고 동물을 위한 거고 동물은 결국 누굴 위한 거다? 인간을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 아르텔레스의 목적론적 인간관 한번 봤고요. 자, 아퀴나스가 바로 쏘세요. 크리스트교죠. 우리는 아퀴나스를 따로 크리스트교 이렇게 봤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져졌다. 즉 자연의 운명은 누가 정한 겁니까? 신의 섭리입니다. 신이 정한 거예요. 즉 인간이 동물을 먹는 건 신의 섭리야. 그 아랫줄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지. 무슨 오류? 신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베이컨.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자 자연 좁히세요. 자연을 뭐로 만들래요?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 왜? 자연은 다 뭡니까? 기계죠. 물론 동물 기계를 말하는 건 데카르트지만 베이컨 역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자연을 우리가 뭐 하려고? 지배하려고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자연을 지배하려고. 칸트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여기 나오지.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래서 칸트는 동물을 먹긴 먹되 잔악하게 다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인간은 동물에게 무슨 의무를 져야 한다? 간접적 의무를 져야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적 의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칸트는 이성에 결여된 동물을 우리의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보았다. 중요합니다. 말 한 장 바꾸면 틀려버려요, 칸트. 그냥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봤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헷갈리는 게 그냥 차라리 아주 강력한 인간 중심주의는 명확하기 때문에 안 헷갈리는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굳이 넣으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앞에 뭐가 붙어버려요? 온건한이 붙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논증이라고 해서 영리함의 논증? 인간이 영리하다면 자원을 장기간 이용하기 위해 여기 자연을 보호하는데 보호해. 근데 그건 자연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좀 더 긴 시간 동안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거야. 역시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잖아. 결국엔 인간을 위한 건데. 다음. 세대 간 분배 정의.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요나스의 책임 연리 같은 경우 보시면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 그럼 결국엔 누굴 위한 겁니까? 미래 세대 결국 인간이잖아요. 지금의 인간이 아닌 미래의 올 인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현재 자연을 보호하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다 결국에는 인간 중심주의인데 여기 보시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에 비해 자연에 대한 존중과 책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역시 인간의 이익이나 관심을 벗어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는 고려하지 않죠. 왜? 인간과 관련 없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다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해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예전에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보다는 좀 낫지만 한계점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줄줄이 배울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연과 윤리에서 인간 중심주의는 명확해요. 얘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뭡니까? 동물 중심주의. 아, 너무 중요합니다, 동물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는 우리가 예전에 싱어랑 레건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고하게 짚고 갑시다. 누구랑 누구 다 중요하죠. 동물 중심주의 두 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 중요해요. 싱어, 레건 다 중요합니다. 자, 싱어의 저서는요. 동물 해방론, 레건은 동물 권리론. 여러분 제목만 그냥 우리 여담인데 보고 한번 해봅시다. 동물 해방론과 동물 권리론 뭐가 더 적극적이라고 보여요? 권리죠. 동물 해방론은요. 자, 해방의 이 말의 초점은 자유를 주는 것에 초점에 맞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울타리에 갇혀져 있다면 울타리를 열어줘도 뭡니까? 해방이지. 하지만 거기까지잖아. 울타리를 열어줘. 그럼 동물들이 나가. 그 다음에 얘가 굶어 죽든 더 큰 동물 만나서 잡아먹히든 그 뒤로는 안 보이잖아. 하지만 동물 권리론이라는 말이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울타리를 벗어나 해방된 이후의 삶까지 보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아 누가 더 깐깐하겠구나. 레건이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우리 이 사상가들이 어떤 사상의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는지 아셔야 되죠. 시간은 100만 번 말씀드린 우리 앞에서 얘 무슨 주의자입니까? 공리주의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우리 프린트 보고 있어요?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 레건은 무슨 주의자?
의무론자, 레거는 의무론자죠. 자, 그래서 싱어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라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단 둘 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인간은 당연히 가고요. 동물에 대해서 둘 다 도덕적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 중심주의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도덕적 주체는 인간만 도덕적 주체,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다 봤습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이 다 도덕적 주체는 인간뿐이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동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거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기준이. 왜 인간과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주고, 그러면 싱어는 선생님, 싱어는 동물중심주의자니까 식물에 대해서는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나요? 네, 않아요. 왜요? 그 기준이 뭐게요? 기준 반드시 외워져요. 싱어는 이게 기준입니다.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쾌고라는 건 쾌락과 고통이잖아요. 감수, 느낄 감자를 쓰는 거잖아.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인간중심주의자 중에 데카르트는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잖아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이 사람은 쾌고 감수 능력. 무슨 온리원인가? 온리원이에요. 쾌고 감수 능력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쾌고 감수 능력을 느낄 수 있으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느낄 수 없으면 고려 안 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식물. 쟤는 내가 톱으로 잘라도 하고 신음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쟤는 어디에 안 들어갑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즉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얘는. 자, 얘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쾌락은 도란 뜻에 뭐로 봤습니까? 선이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에요. 자, 여기서 출발할게요. 공리주의니까.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러면 공리주의자는 어땠습니까? 쾌락은 최대한 늘려야 되고요. 고통은 줄여야겠죠. 선은 확장시켜야 되고 악은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쾌고 감수 능력만이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다시 한번 발표할게요. 유일한 여러분은 발표하세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게, 자, 도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이 표현 좋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입니다. 뭐가? 쾌고 감수 능력이. 이 말도 강조하고요. 즉, 인간과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써? 감정이 있다. 있을 유자에 정자 쓰잖아요. 유정적인 존재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정적 존재가 되겠죠. 그죠? 식물이라든지 무생물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쾌거감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이 유정적인 존재는 당연히 뭘 갖는다.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요. 정말 싱어 했을 때 이 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싱어, 이익관심.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싱어, 이익관심, 싱어, 이익관심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싱어가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익관심이 뭔데? 아까 말했던 게 이익관심이야. 고통은 줄이고 쾌락은 늘리는 거. 공리주의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는 거야. 우리 공리주의가 뭐였어? 최대 만족이 공리의 원칙이었잖아요. 당연히 모든 생명체는 고통은 줄일 거고요. 악은 줄일 거고요. 쾌락은 늘릴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익 관심이라고 표현해요. 즉 이익 관심은 여기서 내가 앞에다가 지금 생략한 겁니다. 쾌락은 늘리고 고통은 줄이고 싶은 거. 고통은 받고 싶지 않고 쾌락은 늘리고 싶은 거. 그 얘기예요.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 그다음 여러분도 쓰시면 뭐라고요? 쾌락은 뭐 해야 된대? 쾌락은 최대한 늘려야죠. 쾌락은 늘리고 고통은 줄이고. 이게 이 관심이다. 그렇다면 자, 아까 인간과 동물이 둘 다 유정적 존재면 똑같겠네요. 인간도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고 싶은 만큼 동물도 똑같이 어떻겠어요? 이익관심이 있으니까 고통을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싱어는 말합니다. 이익 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정적 존재라면 인간과 동물 모두 자기의 이익을 늘리고 싶어 한다. 그러니
그걸 다르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래서 이 표현을 쓰죠.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과 인간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여기에 어린이 10명과 양 10마리가 놀고 있어요. 폭주기관차가 있죠. 이 폭주기관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있고요. 어느 한 갈래 길로는 가야 돼요. 무조건. 못 막는다. 그러면 싱어한테 선생님 어린이 10명, 어린 양 10마리 인간과 동물 모두 자기 이익을 고려하는데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면 얘와 얘를 똑같이 대우하라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기차를 멈출 수 없다면 일로 보내야죠. 왜? 어린이와 양 10마리를 똑같이 대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 양 20마리랑 사람 20마리. Oh my god.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약 20마리는 10마리가 더 많으니까 어린이를 죽이자고 누가 그러겠어요? 싱어가 양이 100마리라도요. 양이 100마리고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죠. 안 그러면 우리는 육식을 못하게? 싱어가 설마 고기 먹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먹어야죠. 고기 먹어요. 고기 먹고 자연 그러면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써요. 단 동물도 뭐가 있어? 도덕적 지위가 있지.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잔인한 실험을 반대하겠지.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반대하겠지. 무슨 칸트랑 뭐가 달라?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지 않지만 얘는 그 동물 자체의 도덕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는 거야. 당연히 뭐고 생태중심주의까지 가도 그래. 그럼 뭐 생태중심주의 가면은 생태중심주의는 식물이나 무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고려하는데 그럼 인간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식물도 못 먹고 동물도 못 먹고 물도 도덕적 지위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면 생태중심주의. 물도 못 마셔요? 공기도 있어요. 도덕적 지위가. 그럼 도덕적 지위 공기 오케이. 그러니 이 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뭔데 도대체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한다는 얘기는 이거야 이거. 얘들아 봐봐. 어린이와 양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도 생명체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니까 얘네도 자기네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니까 만약에 이 기차를 멈출 수 있다면 최대한 멈춰서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익평등입니다. 근데 죽일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양을 죽여야죠.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 이것 때문에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서 이 평등 때문에 우리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저걸 너희들이 기계적으로 이 평등 인간동의가 아니고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즉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봐봐. 동물을 막 실험하고 마구 잔인하게 대우한다는 얘기는 동물도 분명히 고통을 느끼는데 걔네들을 잔인하게 대우하고 동물을 막 실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 보면 사람들 있잖아. 근데 사람 중에서도 뭐 사람을 예전에 정말 무식했던 인간들이 피부색을 가지고 나눴잖아요. 흑인종, 뭐 황인종, 그죠? 그래서 흑인종은 마치 동물처럼 대우했잖아요. 노예처럼. 그죠? 그게 흑백 인종차별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했어요. 너네가 만약에 동물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마구잡이 잔인하게 대하고 학살하고 사육하고 한다면 결국 이 같은 인간들 안에서끼리 차별하는 여성 차별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걔네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대상이라고 인정해주라는 얘기지. 계속 말하지만 동일하게 대우란 말은 아닙니다. 오케이. 싱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이익평등, 이익관심 나오면 누굽니까? 싱어예요, 이거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외울 건 또 외우세요. 또 맨날 이해만 하려면 또 안 외워. 너무 안 외워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 외우면 문제 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레건 할게요. 레건은요. 기본적으로 의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론의 기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싱어랑 다른 건 거의 없어요. 둘 다 동물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싱어는
쾌거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레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다 써주실래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거는 쾌거감수 능력 있어야 됩니다. 얘도 있어야 돼요. 쾌거감수 능력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쾌거감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더해서 모두 갖고 있어야 돼.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레건이 싱어보다 도덕적 지위를 갖고 가지기 위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얘는 가지고 있고 더해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삶의 주체가 뭔지는 그 아래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만약에 레건이 제시한 이런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뭘 갖는 겁니까? 내재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즉, 도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도덕적 지위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는 의무론자였으니까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더 이상 수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 인간 플러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다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레건이 말하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에 모두 들어갑니까? 아까 말했던 쾌거감수 능력도 들어가고요. 더해서 뭐가 들어가요? 지각, 기억,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렇다면 어떻다?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런 능력까지 모두 갖고 있는 존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존재들은 자기 삶의 주체가 본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쾌거감수 능력은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화살표 시키세요. 레건으로 들어오면 쾌거감수 능력은 필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 조건 아니에요. 그냥 필요 조건이야. 여기 너무 중요했어요. 싱어한테 쾌거감수 능력은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레건한테 쾌거감수 능력은 단지 필요 조건이다. 그럼 선생님, 지각과 기억과 믿음을 갖고 있다? 어디까지예요? 라고 묻고 싶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때 레건이 말합니다. 모든 동물이 아니다. 일부 동물이 실제입니다.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정도. 1살 이상의 포유류. 포유류에서도 1살 이상. 왜냐면 1살 이상이 안 되면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말 수 없다는 얘기죠. 1살 이상의 포유류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당연하죠. 도덕적 능력자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 그게 도덕적 주체. 도덕적 능력자라는 얘기는 도덕적 주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도덕적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뭐는 될 수 있다. 도덕적 지위는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무능력자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도덕적 주체에다가 써놓을래요? 그러면 얘는 도덕적 능력자가 되는 거죠. 레건의 표현에 의하면 도덕적 주체가 도덕적 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도덕적 무능력자라는 얘기는 도덕적 주체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레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지각, 기억, 믿음, 그 다음에 뭐 자기 복지 추구,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애들이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레건과 싱어 진짜 중요하고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잠깐 볼게요. 완자에 레건과 싱어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중요합니다, 둘 다. 여기 131페이지에 싱어의 동물 해방론 중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한 존재가 고통 얘기하고 있죠.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자세를 옹호할 수 있는 도덕적인 논증은 없다. 이렇게 부정했습니까? 한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나오죠. 평등의 원리 나오고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해라. 이게 이익평등입니다. 이익평등. 따라서 쾌거감수 능력은 맞습니다. 쾌거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의 이익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뭐다? 유일한 경계, 유일한 기준이 된다. 싱어죠. 싱어.
싱어는 쾌거감사 능력을 이익관심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즉 쾌거감사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고통은 줄이고 쾌락은 늘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나오잖아요.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익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에 근거해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가 아니고 뭐라? 고려하라고요.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우가 아닙니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과 동물, 고등동물과 하등동물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고려해야 될 우선순위와 기준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죠. 너무 참 뭉뚱그려서 말해놨기 때문에 동물과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충류랑 코끼리가 있을 때 누구의 이익을 더 먼저 우선시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걸 뭐 구체적으로 싹 심어가 막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계다. 레건 가볼게요. 삶의 주체라는 표현 진짜 많이 씁니다. 누가? 레건이.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지 살아있다는 것 또는 단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이죠. 좀 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 뭘까요?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즉 선호와 복지에 관한 이익 관심, 자기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해할 수 있는 능력, 순간순간의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찾아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거 정말 복잡하죠.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주체고요.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건은 동물, 모든 동물 아니죠. 최소한 몇몇 포유를 갖고 말했어.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는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이 말은 아까 설명했죠. 도덕적 주체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물이 단순히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레건이 훨씬 좁아요. 범위가. 싱어보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가. 알겠죠? 동물이라 하더라도 레건은 1살 이상의 고등포유류만 들어가기 때문에 싱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는 범위가 어떻다? 좀 더 넓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이 생명중심주의가 될 거예요. 생명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를 다 포함한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얘네가 생태중심주의가 되겠죠. 레건보다 더 안에 있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얘네가 인간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레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물 권리론, 레건이죠. 의무론자죠. 3번입니다. 공리주의는 싱어죠. 싱어는 공리주의지만 레건은 공리주의자는 아닙니다. 동물중심주의고 맞고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강조한 거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프린트로 와서 자, 이제 생명중심주의 갈 건데요. 생명중심주의는 이제 말 그대로 도덕적 지위, 고려의 대상이 넓어지죠. 동물에서 다시 플러스 식물까지 가고 있어요. 식물까지 가는데 얘네들 인간, 동물, 식물 우리는 다 그냥 합쳐서 뭐라고 보니까 생명을 가진 애들이죠. 생명체, 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네들은 다 뭐다?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중심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중심주의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탈인간중심주의고요. 얘네는 생태계 전체보다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뭐에 초점을 둔다? 개별 생명체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개체론이라고 부른댔죠. 개체론. 생명중심주의자 2명 있습니다. 슈바이처랑 테일러인데요. 당연히 수능에는 테일러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슈바이처는 내신 정도에서 나옵니다. 자, 슈바이처의
기본 사상은 이겁니다. 네모하세요? 생명, 외경, 사상. 외경이라는 건 공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하는 거죠. 공경, 우대하는 겁니다. 생명을 두려워할 정도로 뭐한다? 공경한다. 그런 사상이에요. 자, 슈바르차는 말합니다. 모든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 동물, 식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뭘 갖고 있답니까? 살려는 의지. 모든 생명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 생명은 그 자체로 그래서 뭐하다? 신성하다. 이 사람들도 자, 공리주의가 쾌락과 고통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눴다면 생명중심주의는 선악을 어떻게 나눕니까? 생명에 도움이 되는 건 다 선이에요. 삶에 도움이 되고 생명에 도움이 되는 거. 살리는 모든 것들은 선이지만 죽이고 파괴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이 되는 거죠. 즉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죠. 싱어는 쾌락과 고통이라고 말했다면 슈바이처는 생명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자, 뭐 싱어도 이익 평등이라고 말했듯이 생명의 동등성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중요합니다. 생명의 동등성. 왜 그런 거야?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모든 생명이 동등해? 잊지 마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등해? 똑같이 다 뭘 갖고 있습니까? 다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다 뭐니까?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다른 말로 다 뭘 가지니까? 도덕적 지위를 가지니까. 자, 들판에 핀 풀 한 폭이 꽃 한 종이나 옆에 있는 내 친구나 똑같이 다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등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똑같이 너도 도덕적 지위가 있니? 나도 있어에서는 동등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양 10마리랑 인간 10명이 있을 때 똑같이 돼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역시. 그냥 이러한 면에서 동등하다는 얘기야. 모든 생명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동등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또 뭐도 있어. 당연하죠. 슈바이처한테 생명의 동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뭐도 있으니까 생명의 차등성도 갖고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을 훼손할 수 있어요. 뭘 위해서? 고기를 먹을 때 사람은 소를 죽일 수 있어요. 오렌지를 따먹을 때 열매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이는 거잖아.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거. 자, 밀가루를 위해서 밀을 재배해서 밀을 댕강댕강 모가지를 잘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생명 훼손하는 거잖아요. 식물을 훼손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죽이고 식물을 죽일 때 도덕적 책임은 뭐 해야 된다? 느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슈바이처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굶어 죽자고 동물중심주의는 차라리 동물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어. 채식을 하면 되니까. 근데 생명중심주의가 하면 채식도 하지 마, 생명을 죽이지 마자 이러면 끝납니다. 죽어야 됩니다. 뭐 먹고 살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동물도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초식동물도 똑같은 생명이 뭐합니까? 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발 생명의 동등성만 기억하시고 생명의 차등성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오케이? 슈바이처, 생명 외경사상 이름 하나 알아두세요. 이런 말 나오면 슈바이처입니다. 다음 갈게요. 테일러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완전 지금 나오는 중에 싱어, 레건, 그 다음에 늘 나오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테일러죠. 슈바이처는 안 나와도 테일러는 100% 아니 200% 아니면 300%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 하면 그냥 우리는 테일러를 떠올려요. 테일러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말도 다 알아주세요. 테일러가 하는 말은 뭐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얘들아 우리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뭘 것 같니? 레건의 삶의 주체 레건의 삶의 주체 그리고 테일러의 삶의 중심
달라. 테일러는요, 모든 생명입니다. 식물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이 다 뭘 갖고 있어? 목적을 갖고 있대요. 그 목적은 뭔데요? 생명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추구한다. 뭐가? 모든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방식, 그게 물고기면 물고기, 풀이면 풀, 동물이면 동물, 각각이 가지는 고유한 방식으로 각각의 뭘 추구하는데? 선을 추구한다. 이게 뭔데? 생명을 뭐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이야. 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햇빛을 못 받죠, 얘는. 그럼 얘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휘어요, 휘어. 이 나무가 없는 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휘어버립니다. 가지가 휘어서 이렇게 자라, 막 기괴하게. 왜 그런 거야? 살기 위해서, 햇빛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휘어뜨리죠. 그러면 이 나무는, 이 생명은 자기만의 가지를 휘어뜨리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 이게 바로 뭔데? 크게 선을 추구한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번식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휜 거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삶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물은, 이 나무는, 이 보리소 나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다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신만의 뭘 갖고 있는 겁니까? 고유한 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차 하나 알아두세요. 고유한 선이라는 표현.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란 모든 생명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인간도 그냥 뭡니까? 모든 생명체의 그냥 일부예요. 구성원이지. 모든 생명체의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일부다. 생명 공동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태 공동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생태 중심주의랑 헷갈리지 마세요. 계속 이런 표현 씁니다. 걔네들은 생태 중심, 생태 공동체 일부라고 말하고 얘는 생태에서가 아니고 생명 공동체야. 돌과 흙과 물은 뺐어.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그냥 일부예요. 한 구성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다음 주에 배울 애가 바로 생태중심주의 레오폴드거든요.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 레오폴드나 생명중심주의 테일러와 공통점은 둘 다 그냥 인간은 우월한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은 한 구성원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여기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게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할게요. 그러면 테일러가 차별하는 게 있거든요. 뭘 차별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 아닌 것들은 차별해요. 생명이 아닌 것들, 즉 무생물. 어? 그리고 여기 봐. 무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생명이 생명이지만 얘네들은 나좀 봐. 여러분 테일러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레건이나 싱어나 모든 사람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점. 이성은 누구만 갖고 있다? 인간. 그건 공통점이에요. 단 데카르트는 이성이 없는 것들을 기계로 취급한 반면에 얘네들은 이성이 없는 애들도 생명으로 인정한 거지만 어쨌든 여기 봐요. 테일러 역시 이성이 없는 동물, 식물, 무생물은 다 뭐래? 별 10개짜리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즉 먹을 수 있어요. 동물 먹어. 식물 먹어. 오케이? 아니면 식물을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원이죠. 자원으로 뭐 할 수 있다? 활용해요. 무생물은 당연하고요. 생명조차도. 그러면 굳이 선생님, 그럼 테일러도 모든 생명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건 아니겠네. 당연하죠. 고려는 하되 대우는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역시 뭐가 아닙니까? 채식주의나 그런 게 아닙니다. 테일러 역시. 어, 테일러 역시. 꼭 알아주세요. 선생님이 막 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테일러가 조금 더 복잡한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테일러는 인간만이 뭘 갖고 있습니까? 테일러 역시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잖아요.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만. 그지? 인간만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건 어느 모든 학자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인 인간이 인간만이 생명 공동체에서 뭘 줍니까? 의무를 줘요. 반대로 동물과 식물한테 야, 너 왜 의무를 지키지 않아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누구의 의무야? 인간의 의무야. 왜 인간만 의무를 준다고? 인간만 도덕적 주체니까. 알겠지? 인간만 환경을 보존할 수 있어. 아, 호랑이한테 가서 너 왜 환경 보호 안 하냐고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4대 의무,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4대 의무. 그럼 봐. 여기 봐봐 얘들아.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이해가 간다? 뭐가 이해되냐면 이 모든 학자들이 인간만 이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도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다. 생명 중심주의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은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왜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을 다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인간만 뭐 하니까 인간만 도덕적 의무를 지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인간만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야. 어떤 애들이 물어. 왜 인간만 의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간도 뭐 해야 돼? 권리가 있으면 권리란 표현까지는 안 쓰지만 권리란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생명조심주의한테.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줘야 되고 일방적 의무예요. 쌍방적 의무 아니에요. 먼저 생명체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가 악행 금지의 의무. 신의 성실, 인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재미로 죽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재미있으니까. 너 왜 죽여? 야, 우리 그거 사냥 대회하자. 물론 사냥이 주 목적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면. 예전에 왕실이나 귀족들이 했던 사냥은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동물을 기만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요. 동물을 잡을 때 덫을 놔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덫은 거기다가 이렇게 먹을 거 맛있는 걸 넣으면 동물을 꼬잖아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얘가 딱 먹으려고 할 때 탁 잡는 건 뭐야? 기만하는 거지. 그냥 정정당당하게 뭐 하는 얘기야? 잡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체가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해서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사냥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사냥, 쾌락을 위한 사냥, 쾌락을 위한 낚시, 덫을 놔서 동물을 속이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의 성실의 의무입니다. 다음, 불간섭. 생태계를 조작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실험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교접하죠. 막 얘랑 막 이 종과 이 종을 토마토랑 오이를 막 교접해서 막 오이 토마토를 만들고 막 호박 토마토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거든요. 생태계를 간섭하는 거예요. 오이는 오이대로 잘 자라고 있고 호박은 호박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 왜 걔네들을 섞어가지고 호박 오이를 만드냐 이거야. 호박 고구마? 안 돼 얘네들한테는요. 누구? 테일러입니다. 생명중심주의. 불간섭의 의무. 마지막 의무는요. 보상적 정의라고 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되면 혹시 어쩌다가 보면 이제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생명체에게 보상하거나 그 종의 다른 생명체에게 보상해야 된다.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봐. 우리 교통사고 나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네가 죽어. 원래 네가 안 죽었으면 너한테 불쌍하잖아. 그지? 근데 너가 죽으면 어때? 너의 가족에게 보상하지. 마찬가지야. 내가 A라는 원숭이를 죽였어. 잘못해서. 그러면 그 원숭이한테 죽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숭이 옆에 있는 가족 원숭이나 가족이 없으면요. 가족이 누군지 몰라. 새끼나 엄마를 모르겠어. 새끼나 엄마를 찾으면 걔한테 보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옆에 있는 친구라도 이웃 원숭이한테라도 뭐 하라는 얘기야? 보상.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건 뭐야, 얘들? 이건 뭐야? 개체야. 알겠니? 너한테 피해를 주면 네 가족한테 보상한다는 얘기는 개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한 그루 한 그루를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생명정신주의는 개체론이에요.
그 원숭이 전체한테 부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체론이야. 여기서 말하신 선생님이 개체론이야.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어서. 그러니까요.